지난 시간에 그 자동 제어 소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했습니다. 혹시 지난 시간 못 들어온 학생 있나요? 그 시간 못 들어. 예. 지난 시간에 뭐 했나 하면 간략하게 자동 제어가 뭐 하는 과목이고 한 학기 수업 어떤 내용을 하고 그 다음에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내용을 지난 시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 제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앞부분에 라플라스 변환이란 걸 이용해서 시스템이란 걸 다룬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루는 내용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할까요? 여기 나오나? 이 강의 자료에 있을 겁니다. 여기 이제 한 학기 동안 할 내용을 다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움직이는 물체를 다루기 위해서 모델링, 수학적인 모델링, 그게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상태 방정식이란 걸 또 시간 영역에서 표현하는 걸 할 겁니다. 그래서 모델링이 끝나고 나면, 모델링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컴퓨터가 움직이는 물체를 알아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생각하는 거하고 컴퓨터 계산하는 건 다르니까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이제 우리는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석하는 방법이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시간 영역하고 주파수 영역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주요한 제어 시스템 해석하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스테빌리티. 스테빌리티란 것은 내가 원하는 지점에 가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러가 0이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스테빌리티고, 그 다음에 퍼포먼스는 시간 영역하고 주파수 영역에서 나눠서 성능을 따집니다. 시간 영역에서 따지는 거는 얼마만큼 내가 원하는 목표로 가는데 빨리 갈 수 있느냐 그런 걸 따지는 거고, 주파수 영역에서는 얼마만큼 내가 시스템이 안정된가, 그런 상대적으로 안정된가 그런 걸 해석합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라플라스 변환을 하고 나면 우리가 S라는 변수가 여기 S라는 파라미터 인자가 생깁니다. 그럼 S로 변환하면 여러분들이 생소하지 않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시간에 대한 함수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시간에 FT가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 여러분도 오랫동안 이제 수학 중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계속 이제 봐왔기 때문에 이건 익숙합니다. 시간에 대해서. 근데 이제 변환을 하고 나면 S라는 이제 변수가 생깁니다. 그럼 이 S가 뭐냐? 원래 이제 이게 S는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 이 복소수입니다. 즉 시그마는 요 실수인데 복소수항이 추가돼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을 잡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해서 뭐 공업수학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 충분히 배웠겠지만 뭐 S분의 1 또는 뭐 S 플러스 1분의 1 뭐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간 영역에서 매핑이 안 되면 이게 뭘까 이제 궁금해 합니다. 복소수에서 S가 이제 복소수라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 플러스 J, S가 1 플러스 J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S분의 1은 1 플러스 J분의 1이죠. 자, 이건 어떻게 계산하나요? 흔히들 많이 했죠. 분모율이요. 1 마이너스 J. 1 마이너스 J. 하고 나면, 요거 분모는 어떻게 되나? 2분의 1 마이너스 J. 자, 이렇게 바뀌죠. 예. 어쨌든 실수하고 복소수, 헛수. 그러니까 이 복소수가 어쨌든 요 함수가 보면 크기와 위상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것도 어떤 복소 숫자를 변수 S로 나타낸 겁니다. 이해가 되죠? 자, 자연수 T에서 우리가 나타낸 거하고 복소수로 넘어가면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표현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근데 회로이론이나 2학년 때 배웠던 그런 내용을 좀 떠올리면 쉽게 이제 요거는 의미하는 게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현상하고 숫자로 나타난 거하고 이해하기가 조금 쉬울 겁니다.
자, 이제 그런 현상을 이제 다루는 게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배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했던 안정성, 영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판별하는, 자,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루스 헐비츠, 테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나이키스트 테스트,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이 됐으면, 내가 원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설계하는가, 이제 그런 문제를 다루게 되겠죠. 자, 크게 이제 스펙을 정하고, 맨 먼저 배우는 게 루트 로커스라는 걸 배웁니다. 자, 개인만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ID, 이제 지금 제어 시스템의 대부분 많이 90% 이상 쓰는 게 이제 PID 제어를 많이 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시스템을 모델할 때, 여러분 공업수학 시간에는 1차 미분 방정식, 2차 미분 방정식, 고차 이렇게 배웠죠. 근데 대부분은 2차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돼요. 또는 1차 미분 방식 두 가지만 있으면 충분히 이제 대부분의 시스템들은 해석이 가능합니다. 고차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1차, 2차가 결합해서 이제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2차까지 해석을 하면 대부분 여러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이상 나오는 거는 잘 다루지 않는다, 이 수업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 2차면은 미분 방식이 2차 미분 방정식으로 풀리는 거죠. 그러면 차수가 두 개면 PID도 마찬가지 나중에 배우겠지만 2차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시스템은 충분히 PID로 제어가 된다. 특히 이제 이따가 보겠지만 로봇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면 PID 제어로 충분히 지금 제어가 현장에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로 이론만 배우면 여러분 실제로 감을 가지기 어려우니까 매트랩이라는 툴을 이용해서 테스트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트랩을 못 쓰더라도 거기에 이제 쓰이는 명령어 몇 개, 크게 많지 않습니다. 몇 개만 이용해서 이 전체를 이제 한 번씩 테스트해서 내가 파라미터를 이렇게 바꾸니까 현상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제 그런 걸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감을 갖지 말고 여러분들이 매트랩을 한 번씩 여러분들 KNU 이메일 아이디만 있으면 여러분 풀 패키지 다 깔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라이센스를 다 샀습니다. 비싼 돈을 주고. 그래서 여러분들 구글에서 이제 매트랩 들어가면 여러분 이메일 아이디로 라이센스로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번 깔아보라 했는데 깔아봤나요? 안 깔리더나? 그래. 깔아본 사람. 잘 깔리더나? 오케이. 자, 대략 어떤 내용 하는지 이해가 됐나요? 예. 한 학기 동안 이런 내용을 합니다. 자, 그런 내용이고, 평가는, 지난 시간에, 크게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두 번 시험으로 80%, 그 다음에 10%는 요 매트랩 한다 했으니까 테스트 했는 거 LMS에 이제 올리면 되겠습니다. 제출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10%, 그 다음에 나머지 출석 10% 해서 성적이 반영이 될 겁니다. 자, 혹시 수업 방식이나 궁금한 학생 있나요? 자, 우리는 지금 전체 24명 수강생이라서 대면 강의로 진행이 됩니다. 혹시나 어떤 다른 문제로 이제 수업을 못 듣는 학생이 있으면 제가 동영상 녹화하고 있으니까 LMS 이제 동영상 유튜브에 올릴 겁니다. 그럼 링크를 따라해서 동영상 보고 학습하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출석은 제가 출석한 걸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출석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자, 오늘은 1장에 있는 내용을 할 겁니다. 이제 제어 시스템에 대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는 모던 컨트롤 시스템에서 여기 도르프 씨가 이제 책 전국에서 자동제어 교재를 쓰는 게 총 한 3가지 종류가 됩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개 요 책이 되겠고, 이제 오랜 세월이 흘러서 이제 3개 책들이 내용이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지금 옛날에는 좀 관점이 조금 달랐는데 지금 비슷해서 이 책을 내가 갖고 있는 게 12판입니다. 근데 13판 그 전에 거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제 연습 문제가 조금 번호가 다릅니다. 그런 것만 감안해서 혹시나 이제 홈워크가 나올 때는 내가 문제를 그렇게 해서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큰 혼동이 없을 겁니다. 혹시 한글판 쓰는 학생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동제의 역사, 뭐, 오늘 가볍게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볍게 들으면 되고, 제어 시스템의 역사와 현대 제어의 어떤 변화로 일어난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어 시스템에 우리 연구실에서 어떤 형태로 이제 활용하는지 예를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제어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시스템이 뭔가? 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이런 거 이제, 흔히 쉽게 얘기를 합니다. 시스템이란 얘기는 하지만 막상 설명하려니까 쉽지 않습니다. 시스템이란 거는. 뭐 어떤 프로세스를 또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사람도 하나의 시스템, 생체공학 뭐 어떤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떤 컴포넌트, 요소하고는 좀 다르죠. 시스템이란 거는. 크게 차이는. 그러니까 어떤 컴포넌트와 컴포넌트가 엮여서 어떤 전체 어떤 목표를 이루어서 어떤 만들어진 대상.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시스템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컨트롤 시스템이라는 거는 여기 뭐 프로세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제어가 이제 과목이 가르쳐지는 과목들이 이제 전자공학부에도 하지만 기계공학과에도 합니다. 시스템을 다루는 데는 또는 화공학과도 다룹니다. 그러니까 이제 석유 정제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원유로부터 이제 석유 뽑아내는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이제 그런 건 또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또는 우리는 시스템, 프로세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입력을 내가 가해줬을 때 어떤 출력이 나오는, 자, 그게 이제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입력에 대해서 출력과의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거죠. 어떤 원인에 대해서 나오는. 자, 그래서 이제 컴포넌트 간의 인터커넥션을 이룬 게 이제 시스템이에요. 컨트롤 시스템이라는 것은 디자이어드 리스판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응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행해지는 게 제어가 되겠죠. 컨트롤. 그래서 컨트롤 시스템이라는 것은 시스템을 내가 원하는 응답을 가지도록 가해주는 입력을 찾아내는 거죠. 자, 그런 게 제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했지만 제어 시스템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만 계속 이제 한 학기 내내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할 겁니다. 스테빌리티가 어떻게 될 건지, 퍼포먼스가 어떻게 될 건지. 자, 그것만 말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스테빌리티가 보통 이제 신호로 보면, 자, 어떤 거는 이렇게 해서 이제 0으로 가는 게 있는 반면에, 자, 어떤 신호는, 자, 이렇게 이제 크기가 점점 커지는 게 있습니다. 딱 봐도 이제 요거는 우리가 보면 안정적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이거는 딱 봐도 이제 발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하다. 자, 그러면 어떤 점에 수렴한다. 자, 그런 관점을 갖고 있고, 자, 어떤 거는 이제 이렇게 발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시스템을 이렇게 수렴하고 어떤 시스템을 이렇게 발산하는지 나중에 이제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따지는 게 스테빌리티입니다. 안정성이라고. 한국말로 안정성.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제 퍼포먼스입니다. 퍼포먼스를 따지기 전에 우리가 스테빌리티를 먼저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운전할 때도 굉장히 운전하면서 불안한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내가 어떤 목표에 빨리 간다, 뭐 늦게 간다 이야기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스테빌리티 먼저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 빨리 갈지 그런 걸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한 학기 내내 제 시스템은 스테빌리티와 퍼포먼스 두 개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 영역에서 퍼포먼스를 한번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내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자, 그러면 1층에서부터 4층까지 갑니다. 그러면 쭉 해서 0에서부터 한꺼번에 탁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그게 만약에 되면 이 과목이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 이제 방안 온도 만드는 것도 히터를 틀면 한 번에 탁 올라가지 않죠. 서서히 이렇게 올라갑니다. 파란색 선을 따라서. 자, 이게 뭐냐면 시스템의 다이나믹스, 동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회로에서 여러분들 캠퍼스에도 전압을 넣으면은 다른 물리적인 현상보다는 빠르겠지만 그래도 시간이 걸리죠.
그걸 시정수라고 그런 걸 여러분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고 했을 겁니다. 어쨌든 그것도 다이나믹스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느리게 변화하는 것을 우리 미분방 정식을 통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다이나믹스라고. 자, 그러면 현상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럼 성능을 따지는 게 어떤 게 있느냐? 자, 여기서 보면 얼마만큼 이렇게 원하는 4층 가면은 시간이 걸리죠. 맞죠? 어떤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어느 지점에 도달했을 때는 4층에 정확하게 갔느냐, 안 갔느냐, 이게 이제 또 관심사가 되겠죠. 자, 그렇게 보면, 자, 크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시간을 위해서, 시간축에서. 응답은 트랜전트 리스판스, 즉, 일시적인 응답과,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정상에 갔을 때 정상 상태 응답, 스테디 스테이트 리스판스. 그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모든 시스템을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자, 앞에서 있던 주파수 영역에서 우리가 해석한다 했을 때는, 자, 우리가 입력에다가 사인파를 막 넣어요. 자, 그러면 물론 일시적인 응답과 스테디 스테이트 리스판스 둘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인파를 넣었을 때는 중요한 게 뭘 중요시하냐면, 내가 일시적으로 막 흔들리겠죠, 사인. 근데 출력을 보면 내가 이 출력의 크기와 그 다음에 주파수, 이런 게 어떻게 바뀌냐, 그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주파수 영역에서는 이 트랜전트 리스판스를 무시합니다. 물론 계산할 수 있는데 복잡합니다, 이거 풀기에는. 나중에 풀어보겠지만. 그래서 회로이론 여러분들 배울 때 주파수 영역에서 어려웠던 게, 그거 풀기 너무 어렵잖아요. 맞아요. 스텝 입력 노도 이제 어려운데, 이 사인을 막 넣어서 하니까 어려운데, 어떻게 보다 보니까 복소스에서 크기와 위상으로 막 해석을 막 해요. 왜 이렇게 할까? 이유를 잘 몰라요. 실제로 풀어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풀립니다. 자, 근데 쉽게 해석하기 위해서 스테디 스테이트 리스판스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무시했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하고, 우리는 실제로 뭐 엘리베이터 제어를 한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얼마만큼 시간이 걸리는지 이것도 이제 관심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도 시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 정상 상태가 됐을 때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에러입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점에 갔는지. 자, 앞에서 스테빌리티 관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되겠습니다. 요 오차가 됩니다. 4층에 가야 되는데 정확하게 안 맞추면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생겼다. 자, 어쨌든 그렇게 시간에서 이제 두 개의 응답 특성을 우리가 가지고 따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제어 시스템을 구분하면 크게 오픈 루프 컨트롤 시스템과 그 다음 클로즈 루프 피드백 제어 시스템으로 나눠집니다. 자, 오픈 루프 시스템과 클로즈 루프 시스템하고 차이는 뭐냐? 자, 오픈 루프는 내가 원하는 입력을 주면 아웃풋이 나오면 그 아웃풋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측정하지 않습니다. 자, 일반적이죠. 그 예를 들면 세탁기 같은 거. 우리가 세탁기에 빨래하라고 명령을 내리지만 얘가 얼마만큼 깨끗하게 됐는지는 피드백을 해서 제어하지 않죠. 자, 그게 오픈 루프입니다. 자, 개방이다라는 뜻하고 클로즈다 뜻은 이제 피드백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입니다. 피드백이 있으면 내가 현재 얼만큼 잘 됐는지 센서가 있어야 되겠죠. 측정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를 통해서 에러를 찾고 그 에러를 0으로 보내도록 우리가 만들어주는 게 클로즈 루프 시스템입니다. 자, 여기 루프라는 게 있죠. 루프라는 거는 여기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을 때 폐회로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걸 루프라고 합니다. 근데 오픈은 여기 이제 루프가 없으니까 오픈. 크로즈는 여기 이제 폐회로가 있으니까 크로즈 루프 시스템이다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개념 앞장하고 지금 얘기했습니다. 응답은 트랜전트 리스판스, 일시적인 응답과 그 다음에 스테디 스테이트, 정상 상태 응답 두 개로 나눠지고, 시스템을 분리하면 오픈 루프 컨트롤 시스템, 클로즈 루프 피드백 컨트롤 시스템 그렇게 됩니다. 자, 이번 학기 내내 배울 거는 우리가 클로즈 루프 피드백 시스템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 자동제에서 배우는 건 여기에 해당된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율주행 자동차를 프로그램 짠다고 가정해보면 어떻게 프로그램 짤 거냐면, 예를 들면 내가 뭐 앞으로 뒤로 가는 것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차하고 거리가 가까워지면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고, 그다음 떨어지면 그다음 엑셀레이터 밟아서 내가 원하는 거리를 유지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프로그램을 짜면 if문을 쓰겠죠, 여러분들. 뭐 좀 고급스러운 뭐 다른 것도 하겠지만 너무 간단하게 접근하면, 그래서 거리가 얼마만큼 이하되면 이제 브레이크를 잡아라. 그다음에 이제 멀어지면 엑셀을 밟아라. 뭐 이렇게 프로그램 짜겠죠. 자,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 프로그램이 두 개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 복잡하게 이렇게 읽히다 보면 이제 그 루프 안에 이제 명령 안에 속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생기겠죠. 어떤 경우에서. 자, 그렇게 프로그램 짜는 거하고 우리가 이제 자동으로 이제 어떤 거리가 멀면 어떻게 하고 적으면 이제 센서를 통해서 에러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간격을 이제 10m 정도 유지해라. 그러면 이제 10m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만약에 자동으로 측정해서 이게 돼 있다 그러면 이게 더 신뢰성이 있겠죠. 그리고 수학적으로 이게 결국 에러가 0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보장이 된다면 이게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이것처럼 우리가 현재에도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약에 하는데 인공지능 시스템이 실제 물리적인 자율주행이나 이런 데 물론 쓰고는 있지만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이제 쓰기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제 크로즈표에 수학적으로 안정성, 에러가 0으로 간다는 걸 보장하는 그게 이제 개런티가 돼야지 우리가 믿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수학적으로 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스템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블록 다이그램으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이제 크게 우리가 다뤄야 될 게 시스템이고 또는 프로세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프로세스를 우리가,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액추에이터라는 건 뭐냐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엔진이 되겠죠. 엔진이 되고,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 같으면 모터가 되겠죠. 자, 그런 걸 실제로 프로세스를 움직이게 하는 것을 액추에이터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동차에서 윈도우를 내리거나 올리는 건 모터, 그것도 이제 우리가 액추에이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액추에이터를, 실제로 전기적인 신호를 통해서 이제 움직이게 명령을 줍니다. 자, 그렇게, 명령을 주는 걸 이제 컨트롤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실제로는 이 컨트롤러가 컴퓨터, 보드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인베디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 현재 이제 나오는 신호를 센서를 통해서 측정을 하죠. 그리고 비교한 다음에 컨트롤러에서 액추에이터로 이렇게 이제 흘러갑니다. 자, 근데 측정하는 게 우리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죠. 내가 위치도 중요하고 속도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폴스, 힘도 측정하고 뭐 여러 가지 목표에 따라서 출력을 여러 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멀티 아웃풋이 됩니다. 입력도 마찬가지. 내가 원하는 게 멀티 인풋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뭐라냐? 미모 시스템. 멀티 인풋, 멀티 아웃풋.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한 개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 시소 시스템.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번 학기에 우리가 다루는 거는 요거는 어렵습니다. 멀티 인풋, 멀티 아웃풋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하는 거는 시소 시스템에 대해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나중에 이제 할 때는 미모도 다루겠지만 이번 학기는 어쨌든 자동차에서는 시소 시스템만 다룬다. 자, 그러면 뭐 우리가 다루는 대상이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자, 시스템 응답 특성에 대해서 다루고 그 다음에 시소 시스템에 대해서 다루고 그 다음에 피드백 제어 시스템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세탁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죠. 대표적인 오픈루프 시스템이죠. 프로그램을 해서 결과물을 이제 얼마큼 잘 됐는지 측정은 하진 않죠. 자, 그런 이런 오픈루프 컨트롤 시스템은 구현하기가 쉽습니다. 이제 뭐 측정해서 복잡하게 계산할 일이 없는 거죠. 자, 계산해서 막 제어한다. 이제 그때부터는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드에서 연산을 하고 뭐 그렇게 이제 어느 지능적인 요소들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쉽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스테빌리티하고 상관은 없습니다. 이제 명령 주면 이제 그대로 수행하는 거죠. 이 형광등 같은 경우는 켜고 끄는데 뭐 얘가 안정되고 이런 게 없죠. 명령된 대로만 켜지고 꺼지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외란이 들어오는 이런, 자, 외란이 뭐냐, 이 개념을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단어가, 다른 데서는 잘 안 나옵니다. 자동저에서 과목에서 나오는데, 예를 들면 그겁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면 집 안에 쓰는 드릴 같은 거 있죠. 전동 드릴. 자, 근데 그 드릴이 이제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게끔 쭉 이렇게 씁니다. 뭐 세게 누르면 세게 돌아가고. 근데 이제, 무거운 어떤, 굉장히 두꺼운 시멘트, 뭐 이런 데 하다 보면 제 속도로 잘 안 들어가죠. 자, 그게 뭐냐면 외부에 외란이 걸린 겁니다. 내가 원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그렇게 못하게 방해하는 거죠. 자, 그런 게 외부에서 작용하는 방해하는 요소.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는 해상에서 우리가 이제 군함에서 이제 포사격을 합니다. 자, 포사격을 하면 정확하게 이제 타겟을 맞춰서 했는데 파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흔들리죠. 그럼 파도가 하나의 외란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를 해야 되는데. 자, 어쨌든 그런 외란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정확하게 이제 정확도를 가지고 이제 목표를 맞추는 그런 기술이 돼요. 어쨌든 이런 게 하기가 어렵죠. 오픈루프 시스템은. 자, 그 이제 피드백 시스템이 장점으로 이제 쭉 다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앞에서 이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다룰 내용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오늘 또 하나의 두 번째 중요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제어 시스템에 안테나, 이제 여기 보면 보현산 영천에 가면 보현산 천문대가 있습니다. 천문대에 이제 이렇게 안테나를 이렇게 움직이는데 안테나 어떻게 움직이냐면 여기에 이제 이게 물체가 굉장히 크죠. 혹시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기구 밑에 기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기어가 몰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포텐시오미터라 해서 얼마만큼 각도가 돌았는지를 이제 정기적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모터에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이제 돌립니다. 그래 얼마만큼 돌아갔는지 요걸 이제 기어 비를 계산해서 이제 측정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이제 원하는 대로 조절을 하죠, 사람이. 그러면 이 오른쪽 방향으로 더 움직여라. 그러면 이제 이게 정기적인 신호를 모터에 가해져 가지고 이제 기어를 통해서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대략 뭐 하는지는 알겠죠? 자, 이렇게 안테나를 이렇게 움직이는데, 자, 이런 시스템을 갖고 내가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뭐, 이야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할 때, 만약에 이 그림을 그대로 안테나 그리고 또 기어 그리고 이렇게 해서는 그림 그리다가 시간 다 보내겠죠. 제대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 여러분도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한다 했을 때 자동차 그리고 소프트웨어 뭐 알고리즘 다 쓰고 이렇게 해서 어떤 개발이나 인터페이스나 할 수가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략하게 끝내는 게. 글자로 쓰면 될까요? 오해의 소지가 많겠죠. 그래서 요거를 쉽게 표현하려면 여러분 블록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그려야 됩니다. 이런 형태로. 자, 블록 다이어그램의 특징은 그 박스가 하는 역할이 명확합니다. 그 명확하다는 건 시스템으로 표현된다는 거죠. 그러면 입력과 출력 관계가 명확해야 됩니다. 블록 다이어그램. 자, 여기서 보면 자, 모터를 먼저 예를 들면 모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파워 앰프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그 안테나에 기어가 있습니다. 기어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각도를 바꿔주면 그 B만큼 곱해지는 만큼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형태의 개인입니다. B. 그 다음에 모터 한번 봅시다. 모터 같은 경우는 전압의 입력이 들어가죠. DC 모터를 예를 들면. 그럼 요 안에 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터 입력이 주면 얘가 모터가 얼마만큼 회전하죠. 그래서 이제 앵글로 나옵니다. 자, 모터 앵글이 기어를 통해서 실제로 안테나의 앵글로 이렇게 변환이 됩니다. 그럼 블록 다이어그램을 그리시오 하면
자, 안에 있는 걸 알면은 수식적으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이제 모터 이렇게 글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렇게 쓰고 여기에 들어간 입력이 뭔지를 명확히. 그다음 각도면 각도, 앵글.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움직이는 액추에이터를 모터를 그렸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측정을 해서 피드백을 하죠. 그러면 측정하는 거를 앵글을 가지고 이제 전기적인 신호로 바꿉니다. 포텐시오미터. 그래서 실제로 움직인 각도를 전기 신호로 전압으로 바꾸죠. 그리고 사람이 이제 명령을 내리죠. 아, 몇 도로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전기적인 신호로 바꿉니다. 자, 그러면 전압 신호를 두 개를 바꿔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 이제 요 부분이 제역입니다. 개인을 줘가지고 에러가 나면 에러가 내가 10도를 움직이라 했는데 오차가 나니까 그만큼 이제 개인을 해서 쭉 전압을 추가적으로 해서 움직여야 되겠죠. 자, 그렇게 이제 개인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압을 앰프를 통해서 전압을 가해주고 모터에 전달돼서 이렇게 움직이도록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좀 복잡하면 이제 그냥 이제 뭐 안테나면 안테나 블록 다이그램, 안테나의 입력은 전압이 들어가서 앵글이 나온다. 그렇게 이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앰프 있으면 제어기, 요게 이제 제어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요까지는 뭐 시스템이라 해도 되고, 뭐, 어쨌든, 뭐, 원하는 대로.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어기의 개인이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피드백에서 어떤 개인이 곱해지고, 이런 형태로 더하고 빼고 에러를 보상해 주죠. 자, 이렇게 이제 어쨌든 어떤 시스템 우리가 표현할 때, 블록 다이그램으로 표현하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어떤 시스템을 여러분 개발할 때도 맨 먼저 찾아야 될 게 이런 블록 다이그램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대부분 보면 이런 형태로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앞에 보면 이제 우리가 클로즈 루프 시스템은 피드백이라 있죠. 그 다음에 피드 포워드도 있습니다. 자, 피드 포워드는 뭐냐면 피드백은 피드백 신호가 있죠. 이와 같이. 여기 이제 이렇게 센서를 통해서 오는 게 피드백입니다. 피드 포워드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내가 임의로 가해져서 이제 명령이 주어지는 겁니다. 미리 알고. 그래서 이제 피드 포워드는 이쪽에 클로즈 루프 밖에서 가해지는 제어 입력을 피드 포워드. 이제 센서를 통해서 이제 피드백 있는 건 피드백 시스템. 이번 학기는 피드 포워드는 안 합니다. 자, 피드백만 하고 때로는 피드 포워드로 계산할 때도 있습니다. 자, 앞에 블록 다이그램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 프로세스 또는 플랜트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는 입력, 출력이 있고 그 다음 센서를 통해서 자, 오차, 레퍼런스입니다. 기준 입력. 그러면 에러를 계산해서 제어기를 이거는 이제 컴퓨터죠. 컴퓨터를 연산을 해서 실제 아날로그 신호로 플랜트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걸로 이제 우리는 액추에이터라고 했죠. 대부분 이제 이렇게 제어 시스템은 간략하게 표현이 됩니다. 액추에이터하고 플랜트를 같이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에서 있는 것처럼. 그러면 크게 블록이 3개죠. 플랜트 시스템, 그 다음 센서, 그 다음에 컨트롤러. 그리고 여기 이제 더하기 빼기로 에러를 계산한다. 이렇게 이제 제어 시스템은 간단하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포츠 경기에 비유하면 관중에 이제 센서가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센서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운동 경기에 뛰는 사람들은 액추에이터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좋은 경기가 되려 그러면 물론 이제 뛰는 액추에이터가 좋아야 되겠죠. 액추에이터가 좋으면 성능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주어진 자원에서 성능을 향상시키게 한다. 자, 그런 관점에서 하면 되겠습니다. 뭐 센서가 좋으면 이제 물론 정확하게 측정해야 되겠죠. 근데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자동차를 하는데 카메라나 라이다 여러 가지 센서를 씁니다. 근데 이제 상대방의 물체나 위치나 이런 걸 정확하게 측정해야 되는데 센서가 이제 돈이 없어서 좋은 걸 못 쓴다 하면 거기에 맞게 우리가 스펙을 또 조정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제 제어라는 것은 액추에이터와 센서 이런 환경에서 잘 조율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감독의 역할이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학기 동안 배운 내용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액추에이터, 플랜트, 그 다음에 센서를 이용해서 피드백에서 제어를 하는 이런 거에 있어요. 먼저 플랜트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이 제어기를 설계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수학적으로 표현한 거를 우리는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모델링 된 거에 분석을 해야 되겠죠. 해보니까 얘가 특징이 1차 시스템인지, 2차 시스템이 되든지, 아니면 뭐 주파수 영역은 뭐 어떻게 특성을 갖고 있는지, 자, 그런 걸 해석을 하는 거죠. 뭐 제일 중요한 건 널리시스 두 가지라 했습니다. 스테빌리티와 퍼포먼스.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 해석이 끝나면 이제 그 우리가 원하는 스펙이 있겠죠. 자, 얼마만큼 빨리 움직이게 한다든지 아니면 에러가 0으로 얼마만큼 오차를 가지고 제어를 한다든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설계하는. 그 다음에 이제 구현하는 단계가 있겠죠. 근데 이제 실제로 구현하려면 실제 타겟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우리는 여기서 시뮬레이션 단계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델링, 애널리시스, 디자인, 거기에 3개 정도. 이 과정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 자, 그렇게 한 학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제어 시스템에 과거에서부터 이제 지금 나온 게 아닙니다.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 이제 요거 이제 중세시대 때 전기기관, 스팀을 뽑아내는 자동으로 조절하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있는 그거하고 똑같죠? 어느 정도 이제 물의 양이 되면 부표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빠지면 이제 쭉 내려가죠. 그러면 내려가면 또 여기에 이제 뚜껑이 열리게 돼가지고 자동으로 이제 수위를 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요. 자, 전기기관에서 예전에 이제 기계적으로 어떻게 자동으로 제어를 했느냐.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수레바퀴 같은 경우는 기계 엔진을 이렇게 돌립니다. 자, 일정하게 이제 돌려야 되겠죠. 어떤 힘으로? 전기기관 힘으로. 그래서 밸브가 이렇게 해서 이제 엔진이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이제 보일러 스팀이 이렇게 들어오는 만큼 압력에서 얘가 어떤 힘을 작용받아 돌아가겠죠. 자, 근데 속도를 제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어를 하냐면 얘가 돌아가는 걸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계에 물려놓으면 얘가 어떻게 하면 두 개의 이제 구슬이 있어서 이렇게 회전하는데 빠르게 돌면 얘가 이제 더 위로 이렇게 벌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높이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 다음 천천히 하면 이렇게 밀어주면 이제 또 요 높이가 이제 달라집니다. 근데 그걸 이용해서 얘 밸브의 높낮이를 이렇게 조절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일정한 속도에 딱 해서 얘가 계속 돌게끔 스팀 입력을 조절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기계적으로 지금 예전에 이렇게 자동으로 지금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죠. 자, 최근에는 뭐 자율주행 같은 자동차에서 하는 게 행방향 제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도 측정을 해야 되겠죠. 내가 가는 방향하고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운전자가 있으면 운전자가 보고, 이건 사람이 하는 거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가 더 왼쪽으로 갔다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오차를 가지고 이제 조정하겠죠. 자, 여기에 사람이 운전하는 메커니즘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문제 나온다, 운전하는 시스템을 블록 다이어그램을 그리시오. 그러면 이제 모바일 시스템이 있고 측정하는 센서 있고, 그 다음에 드라이버 운전자가 있고, 여기 액추에이터가 되겠죠. 스티어링 메커니즘인가. 이렇게 그래서 에러로 블록 다이어그램 그리면 여기에 이제 행방향 제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어 시스템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쭉 나열했습니다. 뭐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기서는 뭐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화하고
뭐 효율을 높이는. 근데 지금 관점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요 교재가 작성된 거하고는. 대부분은 어쨌든 요런 이제 자동화 한다. 이제 그러면 좀 더 정확하고 신뢰성이 있고 정확하고 로버스트란 말은 예를 들면 우리가 전자회로에서 저항을 쓰면 저항값이 계속 있는 게 아니죠. 시간이 오래 흐르면 바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어떤 회로가 동작하도록 해주는 설계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로버스트하다는 뜻입니다. 당연하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한 학기 내에 배우는 게 이제 모델링. 모델링에는 라플라스 변화는 기본이 되고, 그 다음에 크게 이제 메커니컬, 역학 시스템을 다룹니다. 역학 시스템과 그다음 전기적 회로, RLC 회로입니다. RLC 회로. 그 다음에 메커니컬한 거는 매스 스프링 댐퍼. 그거 두 개 정도만 알면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해석하는 거는 스테빌리티와 그 다음 퍼포먼스인데, 뭐, 대략, 이런 형태의 내용을 배우게 되고. 그 다음 설계에서는 루트 로커스와 PID 제어. 예. 계속해서 반복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어 시스템 설계 과정을 보면,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서 했던, 우리가 모델을 구하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모델을 구하고, 그 다음에, 제어기를 설계를 하죠. 제어기를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파라메타를 거기에 맞도록 최적화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스펙에 맞는지,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모델을 구하고, 요거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자, 그 전에 이제 중요한 게, 제어를 하려면 내가 어떤 변수를 내가 조절을 해야 되는지 변수 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Identifying the variable 있는 거예요. 여기 처음 다루는 문제 같은 경우 어떤 변수를 내가 입력 제어 변수로 잡아야 되는지 모호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창원에 가면 LG에서 이제 만드는 세탁기, 에어컨, 지금도 이제 계속 아주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개발할 때 이제 세탁물을, 전 세계 이제 수출하다 보면 용량이나 사이즈 뭐 이게 다 달라집니다. 한 가지만 있으면 그때 많이 실험을 했겠죠. 몇 분 정도 세탁하면 최적의, 이게 세탁이 잘 되는지가 다 실험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용량이 좀 달라지면 또 실험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 실험하는 데서 단가가 굉장히 많은 실험을 테스트 케이스를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인자를 이렇게 제어를 해야지 얘가 잘 되는지 파악하는 게 아직까지 이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어 변수를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서 봤지만 안테나 같은 경우도 내가 전압을 가지고 제어를 하면 되겠다. 이제 그거는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나오게 되겠죠. 이제 그걸 정하는 게 쉽지는 않다. 그 다음에 이제 각 변수의 스펙, 내가 운전하는 범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뭐 내가 이제 조정하는 게 속도 같은 경우는 내가 자동차 운전 속도 같은 경우 어디서 어디까지 내가 움직여야 되는지 그런 스펙을 잘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액추에이터를 뭘 쓸 건가,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랜트만 있을 때 내가 모터를 가지고 내가 구동을 할 건지, 내가 건설 현장에 쓴다 그러면 모터 가지고 안 됩니다. 유압 시스템을 써야 되죠.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한. 그게 액추에이터가 이제 좀 달라지는 겁니다. 어떨 때는 이제 공기압을 쓸 때도 있겠죠. 자, 그런 게 어떤 액추에이터를 쓸 건지를 정하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앞에서 이론적인, 주로 이제 이거는 실제 구현할 때 이슈고, 여러분들이 하는 건 요 밑에 요 정도 디자인하는 거예요. 요 두 개 정도 한 학기 동안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설명했던 배울 내용이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한 달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모델하고 그 다음에 여기 타임 리스폰스가 어떤지 1차 시스템과 2차 시스템 두 개에 대해서 쭉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스테빌리티 RH 테스트라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 중간고사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뒷부분에 있는 거는 중간고사 이후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업수학을 열심히 잘 했던 학생은 중간고사 전반이 굉장히 쉽습니다.
새로운 게 크게 많이 없습니다. 자, 요 앞에 거는 얘기했습니다. 스테빌리티, 그 다음에 성능에 대해서는 트랜전트 리스판스, 일시적인 응답과 정상 상태, 스테디 스테이트 리스판스. 나머지 고려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 교과 과정에서 밖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어쨌든 자, 라플라스 변환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게 지우는 게 어딨지? 자, 자, 라플라스 변환 기억하고 있습니까? 뭡니까, 라플라스 변환? 네? 정의. 라플라스 변환 L 해서 FT의 정의. 인테그랄. 0에서 뭐한테까지? 2에 ST. FT. 와. 이거 좀 계속 대답하는데 이번 학교 요 학생들은 대답했네.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대부분 기억을 못 합니다. 이제, 제가 이번 학기 이제 다른, 졸업하고 산업대학원 이렇게 수업하시는 분들이 오면 공대 졸업하고 세월이 좀 한 5년 지나면 기억을 못 합니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방학 지났는데 기억한다는 신기한 거예요, 지금. 근데 왜 이렇게 정의를 했을까요? 라플라스 변환. 라플라스라는 사람이, 프랑스 에펠탑에 가면, 에펠탑 중간에 보면, 수학자들이 이렇게 이름이 있습니다. 거기에 라플라스 딱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파리 가본 사람 봤나요? 에펠탑 가도 관심 없었죠? 그 가면은, 그 사람이 이제 어쨌든, 기여한 바를 가지고 이제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라플라스가 왜 이렇게 정의를 해서, 여러분도 처음 해서 만약에 이런 걸 풀어야 되는 문제를 부딪혔다 했을 때 왜 이렇게 정의를 했을까? 한번 고민해 본 적 있나요? 안 해봤죠? 그래서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확 해가지고 문제 풀고 막 하는 데는 잘하는데, 만약 새로운 문제를 했다 그러면 이런 걸 자체를 고민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중요한, 이걸 기억을 할 수 있고, 이 근본적 원리를 파악할 수 있는. 자, 일단은 우리가 변환이란 걸 라플라스 변환이죠, 변환.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변환. 변환은 우리가 이제 미분을 어쨌든 대수로 쉽게 풀기 위해서 변환이라는 걸 씁니다. 자, 근데, 선형성이 중요하죠. 변환을 한다는 것은 선형성이 중요합니다. 이 선형성이 뭡니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 싶은데. 맞아요. 호모지니어티. 시메트리. 하고, 자, 호모지니티하고 슈퍼포지션 두 개가 중요합니다. 보통 선형이다 얘기하면 얘는 곱하기입니다. 곱하기 하면은 y는 x 이런 거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그냥 선형이다 이렇게 해서 비례한다 해서 이것까지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슈퍼포지션도 있어야 됩니다. 합의 법칙 그건 덧셈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ax 플러스 b 이렇게 되면 얘는 선형이냐? 선형이 아닙니다. 왜 더하기 하면 여기 만족을 안 하거든요. 자, 이걸 테스트 하려면 어떻게 테스트? 지난 시간에 이거 설명을 했었나 내가? 선형성? 네. 테스트 해보면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곱하기와 더하기를 만족. 자, 변환을 하는데 선형성을 가지고 변환을 하는데 적분은 선형성을 만족할까요? 네. 적분에서 적분하기 전에 더해서 두 개 더해서 적분한 거하고
나중에 더했는 거하고 같죠, 두 개가. 자, 어쨌든 곱셈도 마찬가지. 안에서 한 거나 뒤에 한 거나 똑같죠. 그래서 만족합니다. 즉, 자, 어떤 수를 내가 적분을 할 때 ft가 만약 1이라고 가정하면 여기에 없으면 변환할 때 적분을 이용해서 하면 무한대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무한대면 내가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한한 어떤 값을 만들기 위해서는 2에 마이너스 알파 t라는 걸 곱하면 수렴하죠, 0으로. 그래서 유한한 값을 만들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복소수를 이용한 겁니다. S, 여기서. 그래서 여기 보면 S는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 자, 복소수를 이용. 자, 이를 만약에 라플라스 변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2의 마이너스 ST를 T에 대해서 적분하면 마이너스 S분의 나오고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ST.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0에서 무한대. 자, T 무한대 넣으면 0 빼기 0은 1 해서 S분의 1. 1은 S분의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FT가 내가 수렴하는 걸 2에 마이너스 알파 T라 하겠습니다. 자, 2의 알파 T를 해보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요 안에 있는 게 2의 알파 플러스 ST 이렇게 바뀌죠. 자, 그러면 나머지는 계산 똑같고 요 안에 것만 바뀌죠. 그래서 계산하면 S 대신에 S 플러스 알파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맞죠? 자, 알파라는 건 내가 시원으로 이래 보면 얼마만큼 빨리 줄어드냐 이런 걸 얘기합니다. 알파가 100이면 엄청나게 빨리 들어갈 거고 알파가 1이면 천천히 이렇게 들겠죠. 그 알파 값이 얼마만큼 빨리 수렴하고 되느냐를 나타내는 요 숫자가 됩니다. 이해되죠? 만약 S 플러스 1분의 1하고 S 플러스 100분의 1하고는 100배 차이 납니다.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1대1로 여러분들이 함수하고 매핑을 할 필요가 있다. 자, 이거 뭐 다 배운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나죠? 그 다음에 사인은 어떻게 하느냐? 사인은 2의 jωt를 변환을 해봅니다. 자, 알파 대신에 jω를 넣었죠? 그게 다른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어떻게 될까요? S-jω분의 1로 바뀌겠죠? 바꾸기만 하면 되죠. 자, 이거 분모 유리화를 해보겠습니다. S 플러스 jω S 플러스 jω 자, 해보면 S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S 플러스 jω 자,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 안 보이나? 다시 쓸까? 자, 2의 jωt는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S 플러스 jω 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이게 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까지는 쉽게 바꾸겠죠? 네. 자, 2의 jωt가 뭐죠? 뭐의 법칙? 이거는? 공식. 오일론 공식이 뭡니까, 그거? 질소함수인데, 상관함수로 바뀌어요. 이거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j의 사인 오메가 t. 자, 이거는 뭐냐면, 요게 크기는 1이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오메가 t입니다. 오메가 t는 결국 세타 각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실을 1m짜리 실을 매달려 이렇게 구슬을 돌리면 속도, 회전 속도 오메가로 해서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제 여기에 실수, 헛수
크기가 각각 어떻게 되느냐를 표현한 겁니다. 실수는 세타니까 코사인 오메가 t, 그 다음에 허수는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건 복소수가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요거를 변환하니까 얘 실수 허수 파트 따로 있죠. 자, 실수는 어디에 있노? 여기 있죠. 허수는 여기죠. 그래서 코사인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 S가 있고 분자에 사인은 S가 없고 오메가가 분자에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다 했으면 라플라스 변환. 이것만 하면 돼. 나머지는 조합해서 한다. 왜? 선형성이 있다 했죠. 라플라스 변환. 그래서 이 조합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 다 일일이 다 따로 이 복잡한 공식을 대입 안 합니다. 몇 가지만. 자, 그래서 이제 주로 사용하는 게 이제 임펄스. 1은, 임펄스는 뭐한데 들어가는 거죠. 요거는 1. 라플라스 변환해 보면. 그 다음에 유닛 스텝 함수 S분의 1. 그 다음에 램프 입력. 쭉 증가하는 걸 해보면 S제곱분의 1 나옵니다. S제곱분의 1. 자, 파라볼릭도, 요거는 잘 안 씁니다. 결국 요런, 뭐냐면 요거는 위치. 그 다음에 요거는 속도. 요거는 이제 가속도. 자, 가속도하고 관련된 건 뭐냐면 힘입니다. 힘. F는 ma죠. 그래서 A와 관련된 건 힘. 그래서 입력을 파라볼릭이 쓴다. 자, 그러면 힘을 다루는 겁니다. 그 로봇이 제일 어려운 게 이제 힘을 다루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주파수 영역에서는 사인을 씁니다. 요거는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우리가 요걸 쓸 겁니다. 어쨌든 이런 걸 라플라스 변환을 통해서 입력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전기 자동차 풍력 이런 걸 모두 이제 제어 시스템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자, 제어 시스템의 발전을 요거는 이제 플렉시빌리티, 오토노머스 두 개의 관점에서 이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뭐냐면 우리가 인베디드 보드 또는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쓰죠. 그러면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센서 시스템 막 붙여서 계속해서 이제 발전할 수 있는 디지털 시스템하고 비전도 쓰고 해서 계속 이런 측면에서 발전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자율. 지금은 이제 사람이 도구로 쓰고, 지금 아니고 과거에는 사람이 힘으로 했고, 그 다음에 파워, 그 다음에 로보틱스, 로봇이 이제 점점 대신하는 그런 되겠죠. 그래서 이제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이제 어쨌든 인텔리전트 시스템으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동화하는 관점에서 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발전에 따라서 이제 점점 진화되고 있죠, 이게. 그래서 진행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구실에서 하던 내용을 조금 한번 소개하고 한 10분 정도 하면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이 뭐냐, 누가 이제 쉽게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제일 큰 그 변화는 노동시장의 변화입니다. 여러분도 하겠지만 지금 갑작스럽게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겠지만, 취업시장 굉장히 변화가 심합니다. 제가 졸업할 당시에 제가 이제 99년도 졸업을 했습니다. 이 학교에, 97년이네. 99년이네. 자, 여기 졸업을 했는데, 졸업할 때만 해도 비슷했습니다.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는 인터넷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94년도 제대를 했는데, 제대하고 나니까 이제 익스플로러라는 브라우저 생기고 인터넷이 막 써요, 사람들이. 그때 전에만 해도 PC 통신을 하다가 막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막 이렇게 이제 IT 회사들이 막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생각하면 3차 산업혁명이었어요, 그게. 그때도 취업시장이 굉장히 변화가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원래 1차 산업혁명 때도 똑같았습니다. 기계가 사람을 대신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좋은 세상이 온다 했지만 막상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계가 자기 일자리 다 뺏어가요. 그때는 어땠냐면 기계를 때려 부수고 폭동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시대는 기술이 바뀌는 시대로 바뀌고 옛날 직업은 없어지고 새로운 직업이 나와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변화나 그게 발맞춰서 준비를 안 하면 앞으로 20년, 여러분 20년 뒤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회사, 여러분들 이런 휴대폰은 안 써봤죠?
그리고 모토로라, 노키아 굉장히 큰 회사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런 회사였는데 결국은 망하고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스마트폰이 나오고 삼성이나 이제 애플 이런 데로 스마트폰 재편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하드웨어 이런 것만 바뀌었느냐? 그 안에 앱이란 새로운 게 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또 새로운 생태계가 막 나온 거죠. 이것만 끝나느냐? 우리 뭐 이런 앱 속에서 또 다른 시장들이 막 열려요. 자, 이걸 보면 산업 생태계가 이제 계속해서 새로운 형태로 바뀌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하드웨어가 이렇게 있는 시대에 살았다 그러면 아, 이런 시대가 올 거다. 자, 스티브 잡스처럼 미래를 좀 알고 준비하면 지금이라도 충분히 여러분들 10년 정도 준비하면 뭔가 새로운 게 나올지 않을까. 그럼 그게 뭘까? 이제 고민을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게 뭘까? 그래서 산업혁명별로 보면 이제 기술이 전기기관, 전기, 그 다음에 인터넷. 이렇게 새로운 기술들이 이제 산업을 막, 진짜 혁명을 일으켰어요. 혁신. 일자리가 없어지고 막 이랬다는 거죠. 지금은 뭐냐?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게 뭐를 얘기하면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라 얘기합니다. 뭐 인공지능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들어봤나요? 사이버 물리 시스템? 처음 들어보죠. 자, 이게 뭐냐? 이제 지금 한번 보면 사이버 물리 시스템은 두 개의 요소가 있습니다. 사이버 컴포넌트하고 피지컬 컴포넌트. 피지컬 컴포넌트는 우리가 이제 다루는 자동차, 로봇, 뭐 비행기 뭐 이런 것들 실제 눈에 보이는 게 피지컬 시스템입니다. 자, 사이버 컴포넌트는 컴퓨팅, 커뮤니케이션, 제어, 우리 전자공학부에 사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지능적인 요소입니다. 자, 컴퓨터, 소위 말하는 컴퓨터와 피지컬한 게 모인 겁니다. 근데 과거에도 인베디드 시스템 많이 했지 않느냐? 똑같지 않느냐 했지만 과거에는 단일 시스템이 이렇게 이걸 제어를 했죠. 자, 그게 아니라 이제 모든 게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됐을 때, 자, 자동차가 이렇게 지나갈 때 D차가 따라오면 D 센서가 이제 감지하면 띠띠띠 알리겠죠. 근데 얘가 이제 자율주행이 되면 얘가 추월하면 앞 센서가 또 지나간다 띠띠 하겠죠. 그러면 D 센서가 앞 센서한테 이 차에 있는 그 차가 지나가는 그 차에 알려줘야 되죠. 그 기능이 지금 자동차에 없습니다. 각자 기능이 하고 있는데 그 기능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지능형으로 이렇게 엮여져야 되는 그게 CPS입니다. 이해되겠죠? 서로 관련이 있는 게 이제 연결돼야지 제대로 지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앞으로 이제 그런 거 하려면 우리가 합했던 제어 시스템에서 자연과 피지컬한 프로세스에서부터 측정을 해야 되죠. 센서를 통해서 어떻게 측정하냐. 뭐 라이다나 이런 새로운 것도 굉장히 이제 많은 게 개발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수학적으로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도록 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목적에 맞게 최적화를 해야 되죠. 거기에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성능을 높인다든지. 자,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이제 제어 시스템에서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되는 문제입니다. 뭐 다양한 활용이 다양하게 펼쳐집니다. 국방에서부터 의료, 뭐 농업 이렇게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게 이제 한 2003년에서 2007년, 지금부터는 한 몇 년 됐네. 13년, 15년 다 돼가네요. 뭐, 불과 얼마 전에 벌써 15년 지나갔습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미국의 달파라는 미 국방 그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에 나오는 기술들을 돈을 주고 상금을 걸어서 여기 이제 참가해서 이제 어떻게, 기술을 발전하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때 이제 자율주행 미션을 줬습니다. 뭐냐면 여기가 이제 미국의 LA 있는 데고 저기 이제 라스베가스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차로 한 대략 10시간 150마일 정도 됩니다. 요거를 사람의 원격 조정이나 개입 없이 자동으로 가는 걸 미션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03년도에 주제를 내고 상금을 걸고 이제 팀이 막 구성이 됐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위험하니까 이제 오프로드 구간 하고 그 다음에 뒤에는 도심 구간 이렇게 두 번 나눠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달파 그랜드 챌린지라고 하면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그때 참가한 팀들하고 다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환경이 이랬죠.
자, 이런 데서 자율주행하고, 여러분들 4학년 뭐, 졸업부에서도 뭐 이런 것들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때 참가한 팀들이 이랬습니다. MIT나 뭐, 스탠포드, 칼텍 뭐 이런 데서 많이 이제, 카네기 멜론, 자동차 회사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이 뭐, 센서가 덕지덕지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죠. 지금 자율주행하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자, 얼마 전만 해도 이제 애플에서 뭐 한다고, 라이다가 뚜껑이 이렇게 달린 거 이런 게 자율주행을 했었죠. 지금은 3세대 라이다가 나와서 차 안에 다 내장이 됩니다. 반도체로 다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자, 해서 남은 게 뭐냐. 지금 요거는 뭐냐면, 삼성에서 이렇게 이제 사용하고 있는 자율주행 아키텍처 구조입니다. 뭐 사람하고 비슷합니다. 센서를 센싱하고 인지를 합니다. 물론 인공지능 기법을 쓰죠. 그래서 이제 내 위치가 뭐가 앞에 차가 뭐가 있는지 이런 걸 인지합니다. 그 다음에 전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결정하고 장애물을 회피하는 이런 형태로 구조. 이런 아키텍처가 이런 앞에서 이제 경진 대회를 하면서 나온 걸 그대로 이제 지금 개발하는데 이렇게 해서 성공했더라. 이제 그러면 이제 그 기반으로 이제 상용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해보는 게 무의미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다음에 2015년에 뭐가 있었느냐. 달파에 로봇 챌린지를 냈습니다. 로봇이 운전하고 내려서 문을 열고 밸브를 잠그고 벽에 구멍 뚫는 다음에 미션을 하고 장애물 통과한다 계단을 올라. 사람 하는 걸 했었어요. 야, 과연 하겠나 해서 상금을 걸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다 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 각 팀에서, 여기 이제 서울대 팀, 그 다음에 각 로봇 회사들에서도 막 하고, 결국 우승은 이제 카이스트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서 우승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 홈페이지 이렇게 구글링 하면 충분히 이런 정보를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지금 막 이슈 나오고 지금 좀 시들해졌죠?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뭐냐? 뭐 인공지능 막 나옵니다. 그다음 좀 지나고 나면 아마 로봇이, 지능형 로봇이 이제 또 우리 가까이에 그런 게 금방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요즘 많이 나오죠. 자, 그것도 마찬가지 이 안에는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 코어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제품을 이렇게 생산 현장에 적용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파일이 안 바뀌었나? 요거는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 할 때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개발하기 전에 요즘은 가상 환경이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에서 막 해서 테스트 해보고 이렇게 잘 되는 걸 확인한 다음에 실제 IP만 바꿔주면 그대로 됩니다. 이거 실제 이제 적용한 사례죠. 여기에서 이제 요 농구장인데 거기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지가 알아서 여기 피해서 이제 가는 걸 이제 했습니다. 여러분 선배 중에 4학년이 했습니다. 4학년 프로젝트 하면서 관심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고, 최근에는 뭘 하느냐, 로봇을 합니다. 로봇이 이제 7축짜리 사람 팔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공장에는 얘를 이제 집어서 이렇게 오는 게 반복적인 작업을 하지만 최근엔 사람하고 협업을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근데 사람이 있으면 얘는 모르고 툭 치고 지나가면 다치겠죠. 그래서 외부의 힘을 얼마만큼 가해지는지를 스스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힘을 예측하는 겁니다. 힘을 예측하는데 힘 센서 쓰면 되지 않느냐. 힘 센서가 비쌉니다. 보통 1,000만 원씩 이렇게. 로봇이 쓰는데 센서 이거 한다고 비싸게 쓰면 어려우니까 얘가 이제 요거를 자동으로 외부의 힘이 가해지는 걸 계산합니다. 그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하려면 이런 모델링, 수학적 모델을 필요로 하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그래서 외부의 힘을 가해주면 여기 이제 내가 이 힘이 가해진 겁니다. 로봇이 직접 이 힘을 준 거고, 그러면 측정을 하죠. 로봇이 내가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외부 힘을 가면 원하는 위치로 안 가죠. 그러면 외부가 이만큼 나왔다는 걸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하면 얘가 뭘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런 물건을 들면 얘 무게를 정확하게 모르죠. 근데 로봇은 외부 힘은 중력이 있으니까 무게가 딱 바로 나옵니다. 센서 없이 그렇게 가능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 학생이 요거를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움직이면
7개 축인데 외부에 얼마만큼 힘이 가해지는지 미리 측정해서 정확하게 나오는 걸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이런 일을 합니다. 어쨌든 제어를 하면 이런 걸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질문인 사람 질문하고 자, 질문 있나요? 오늘 배운 내용은 어쨌든 제어 시스템에 한 학기 동안 해야 될 기본적인 개념, 블록 다이어그램, 자, 그런 것들을 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없으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학생 거 녹화 좀.